AIDT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개념 수업, 문제 해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나 학원에서나 학습지를 통해서도 굉장히 그 AI 솔루션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미 시장에 널리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좀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환경 준비라든가 AI 교과서의 학습 효과가 정말로 검증된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년부터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교육 현장에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도입 취지를 밝히고 있죠.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유발하고 집중력과 문해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오늘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의 안성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의 주정흔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정영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계획대로라면 이제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수학, 영어, 정보 과목, 이 세 과목부터 이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고, 교과서 시안들은 출판사들이 만들어 지금 검정 과정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완성돼서 채택된 교과서가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 다 못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일단 오늘은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네 분은 당장 내년 도입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기본 입장이 어떠신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고 의원님 어떠세요? AI 디지털 교과서 처음에는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직접 대상자는 아마 저일 것 같은데, 아이가 초등학생 또 중학생이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부모의 입장으로 나온 게 사실은 크고요. 왜 보면 볼수록 들여다볼수록 비판적 생각도 부정적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냐면, 과연 이것이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냐, 그리고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교육용 자료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안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 두뇌 개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될 아이들 대상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이어서 그렇습니다. 안성훈 교수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1954년 우리나라가 이제 1차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10번 교육과정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적합한 수준별, 지역별, 맞춤별 교육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장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현장하고의 이제 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수준별, 지역별, 맞춤별을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존의 서책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종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라는 매체의 한계가 너무나 커서 표현력도 많지 않고, 그래서
2000년에 우리나라는 디지털 교과서나 전자화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07년에 본격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디지털 교과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프라나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풍부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다.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1인 1 단말기와 그다음에 인터넷 증설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렸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될 것이다. 그 말씀이군요. 예.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서책하고 예전의 디지털 교과서하고 다르게 서책 교과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정원 박사님. 네, AI 디지털 교과서 제가 연구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었죠. 예, 보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학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2년에 걸쳐서 연구를 한 결과 이것이 학교 현장에 갈 때는 뭔가 좀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수식하는 많은 개별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하는 언어들은 매우 지금 낭만적입니다. 무엇이 맞춤형인지 도대체 지금의 그 학교 현장에서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는 그 도구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지 또 그것이 교과서라고 하는 지위를 가졌을 때와 그것이 보조 자료로서의 입장에 있을 때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 그것이 특히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저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다? 맞춤형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의 차이입니다. 맞춤형이 정말 수준에 맞는 문제 그 자체를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지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은 아주 오랫동안 이상이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죠. 지금같이 어떤 그 제도 교육이죠. 제도 교육 하에서 이런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정영식 교수님도 기본 입장부터. 예,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 안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정부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7년에 발표된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정책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형 도서에 전자저작물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교과형 도서로서 사회과학 영어가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라는 정책에서 이미 국어, 수학, 영어를 AI 기반 교과 학습을 적용 확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쭉 과정이 있었다? 네. 그러면서 2022 개정교육,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 때 보통은 새로운 개정교육 과정이 있을 때 그거에 단계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2025학년 초등 3, 4학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되고 있는데 그동안 약 15년 동안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물론 AI DT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와 AI 코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그럼 이번에 AI를 기존에 해왔던 디지털에 접목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번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이제 됐다. 그 말씀이군요. 네. 뭐 물론 핵심은 이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냐, 오히려 문해력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쟁점들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우리 고민정 의원이 법 개정도 내셨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 하나만 짧게 좀 짚어보면 이게 교과서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다. 시행령만 가지고 된다. 요 문제 아닙니까? 원래 현행법에는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이제 교육부에서 고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도 그러한 지위를 갖게끔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 문제도 사실 너무 많고요. 국감 중에서도 밝혀졌지만 너무나 많은 인프라 또 교사들의 연수 이게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무리하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한다는 그 목표의식만 가지고 밀어붙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교과서와 교육용 자료로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좀 줄이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교과서라는 거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왔고 발전해왔던 거 사실입니다. 보조 자료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했었던 것을 왜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로 강제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자료가 아니라 교과서로 공식화 채택하려면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 고민정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저작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교과형 도서의 디지털 교과서를 넣으려고 했고 이번 2022 개정 23년도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과형 도서로서 디지털 교과서를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교과형 도서에는 전자저작물을 교과형 도서로 이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되게 아주 오래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게 1998년도에 딱 교단 선진화 사업할 때 딱 지금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다. 교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교단 선진화 사업의 핵심이 뭐였냐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인터넷을 연계하는 PC를 설치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AI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똑같이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좋습니다. 또 뭐 법적 쟁점은 하나 있다는 것 정도만 밝혀두고 이것은 뭐 더 깊이 토론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곧바로 핵심 문제 1번. 물론 이제 뭐 이상적으로 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 칠판에 적어놓고 함께 풀던 시절에서 각자 무슨 뭐 태블릿 PC나 뭐 이런 거에서 각자 자기가 문제를 풀면 즉각 바로바로 뭐 성취도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춤형으로 또 다음 과제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는 바로는. 그런데 그것이 왜 맞춤형 교육이 안 되느냐? 이건 우리 주 박사님 한번 현장에서 보신 거를 조금 얘기해 보시고 토론해 보죠. 일단 맞춤형이라고 할 때 이제 일단 교사에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그러니까 교과가 있으면 그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 구성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법적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료가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를 내가 어떻게 전달했을 때 아이들하고 수업을 잘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벌어지는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교과 주제를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그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왜 예전에 디지털 교과서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입니다. 과거의 디지털 교과서는 그 교과서를 그대로 그냥 디지털화 해놓은 것 자체였는데 지금 바로 코스웨어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코스웨어. 코스웨어라고 하는 그 구조가 교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수업을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는 좀 간과하고 이 맞춤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준에 맞는 문제를 주어지면 좋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죠. 어떤 아이들은 이 순서대로 가고 또 B라고 하는 아이는 좀 더 앞서서 가고 결국은 동일한 내용을 시간의 차이만 두겠다라는 거지 그 시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진짜 개별 맞춤형인가? 라는 거죠. 원래 개별 맞춤형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욕구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의 형태는 이미 국가교육과정이 엄격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냥 수준의 차이뿐입니다. 시간 차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금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스웨어라고 이제 정책이 조금 이렇게 워딩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 교과서기 때문에 코스웨어 형태로 어떤 학습 내용들이 다 제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코스웨어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코스웨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을 코스로 구성해서 단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제 맞춤형 코스웨어라고 한다면 그 단계들이 학생들마다 좀 수준별로 다 다르다.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게 구성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교육 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책 교과서처럼 디지털 교과서도 AI 디지털 교과서도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가르쳐야 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제공이 되고 다만 이제 어떤 단원을 시작하거나 어떤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선생님이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진단 문항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 진단 문항을 풀면은 학생들의 수준이 뭐 상중하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이제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일부 이제 보충 혹은 설명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갈 때 코스웨어가 조금이 제공이 되고 기존의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보게 되면 이제 교사 재구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하셨죠. 네, 그래서 교과 내용들을 자기 반 수업, 자기가 담당한 아이들에게 맞게 내용을 조금 재구성하고 어떤 평가 문항들도 조금 다양하게 넣어서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도 있어서 조금 재구성이라는 그 기준을 굉장히 어떻게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꾼다거나 어떤 그 이미 배열되어 있는 것에서 숫자를 좀 바꿔서 넣어준다거나 아이들의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과연 볼 것이냐 이거죠. 우선은 지금 사실 그 AI DT가 우리 용어 정의에도 어떻게 되냐면 AI DT가 예, AI 디지털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맞춤형 학습은 누가 제공하냐면 교사가 제공하는 거예요. AI DT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교육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많이들 보시는 AI 코스의 사교육 시장에서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냥 단말기 보고 아이들이 문제풀이를 계속하면서 오답을 맞춰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저희는 그런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있는 상황에서 AI DT를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마치 AI DT가 학생 혼자 스스로 공부하면서 맞춤형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교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사가 그걸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얼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맞춤형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지가 네. 숙제일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교사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응답자의 94%가 다 도입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는 젊은 교사도 있고 나이 든 교사도 있겠지만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교사들조차도 왜 이렇게 대다수가 반대하는가. 그분들은 사실은 AI 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이용한 것들을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시장이 잘 만들어져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왜 꼭 공교육에서 다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부모인 제가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더 몇 개 더 맞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아이들하고 어떤 인성교류를 할 것인가, 또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아이가 수학을 못 풀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잘 푸는 학생이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못 푸는 학생이 거기에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저는 그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고 특히나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게 AI DT로 바뀌게 되면은 교실 풍경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너무 거죠? 커지는 겁니다. 저는 뭐 일부는 또 찬성도 하지만 사실 AI DT가 교과서인데 우리는 그 선생님들이 실제 AI DT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정도가 제가 조사 이렇게 강의하면서 조사해 보면 5분에서 10분 정도랍니다. 나머지 초등학교 40분 중에 30분은 대부분 활동을 하거든요. 그건 서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40분 내내 AI DT한테 맡겨서 교사는 빠져있다.
이건 정말 이거 교육이 아니죠.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왜 굳이 AIDT를 교과서라는 지위를 줘가면서까지 강제성을 부여하느냐. 아직 검정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서책형 교과서들은 검정이 끝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가 선택한 그 출판사가 AIDT 시장에서는 탈락한 곳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선택된 곳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불합치성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혼란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도입을 하든지 그때 가서 교과서로 정말 강제적으로 모든 걸 다 할지 아니면 교육용 자료로까지만 할 것인지를 선택해도 늦지 않다는 건데 왜 이렇게 빨리 하냐는 겁니다. 하나 더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사용할 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AIDT 이전에 과연 하나도 없었느냐. 이미 에듀테크 시장에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도구들을 이미 사용하고 계셨어요. 이미 21년도에 제가 현장 갔을 때 선생님들은 각종 다른 그 기업에서 나온 도구들을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단계에서 기초 단계에서 사용하면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뭔가 좀 보충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반복해서 학습할 때 그런 도구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 보조 자료로 5분에서 10분 활용하는 정도면 족하지 왜 굳이 교과서로 여기서 누가 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 대한 지위는 2015 교육과정을 시작하면서 교과서에 대한 지위가 사실은 이제 부여가 돼서 교과서와 똑같은 절차로 채택이 되고 개발이 되고 검정 심사가 다 이루어지고 가격이 보상이 되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 혹은 디지털 교과서라는 말이 법령에 없을 뿐이지 이제 그 교육 당국에서는 이미 2015 교육과정 2018년부터 사용되는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가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모든 걸 이렇게 진행해 왔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건 해석이죠.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유권 해석이 아니라 정부가 했으니까 정부 그리고 모든 제도를 그렇게 추진했으니까 단순한 그냥 학자나 일반인이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정하고 추진한 부분들이 있고. 예. 그런데 정부가 정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저희 국회에 있는데요. 이 정부가 이 AIDT를 선택하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무조건 정권을 잡았으니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건 너무 폭압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AIDT는 결국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에다가 AI 코스의 일부 기능을 가져간 거잖아요. 디지털 교과서는 정말 15년 정도 연구학교에서 정말 오랫동안 검증을 해왔어요. 그리고 AI 코스에는 그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니 문재인 정부에서 AI 코스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교육 격차 해소라든가 학생들에게 특히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대단히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에 해보자고 한 것이 AIDT거든요. 그리고 교과서로서의 지위가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 교과서가 아니면 전송이나 하는데 저작권법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책은 사실 이렇게 공중에 전송하거나 이런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이미 공중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언제든지 보급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과형 도서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아까 이전 정부부터 계속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 거라고 하셨는데 검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효과 부분에서 얘기할 텐데 지금 얘기해 보세요. 네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2007년에 처음 디지털 교과서 도입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험학교 3년간 전자교과서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 상용화 계획이 발표됐고요. 이후에 2008년도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2018년? 개발하면서 네, 2008년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 네, 죄송합니다. 노무현 정부 죄송합니다. 2008년에 그 프로토타입을 전과목 개발하면서 그중에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영어, 수학, 과학을 죄송합니다. 영어, 수학이 아니라 사회, 과학, 영어 이 세 개 교과를 꾸준히 개발해 오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연구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종단 연구를 해왔어요. 그 종단 연구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큰 발달이 됐던 것이 사회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3년 종단 연구를 해보니 네.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전보다 그렇죠. 능력이 뛰어난 그렇죠. 증진됐더라.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거 이후에도 이제 그 디지털 교과 그때까지는 연구학교 중심으로만 운영이 돼서 한계가 좀 있었는데 시범시였죠. 예, 그렇죠. 시범이었죠. 근데 이제 2015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일반 학교 모두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부하고 한국 캐릭스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고 이제 그 효과성 연구가 2020년까지 지속이 됐는데 그 일반화된 이후의 어떤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학생의 인지적 영역이나 사회적 영역이나 정의적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입증이 나오고 됐다. 있습니다. 예, 그런 뭐 부분. 우리가 좀 잠깐만요. 네. 가닥을 좀 잡으면 이 맞춤형 교육 수업이 가능하냐 문제로 좀 논의를 시작을 하다가 지금 이 성과 입증을 보면서는 또 하나 두 번째 쟁점이 오히려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해서 집중력이나 문해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누가 좀 얘기해 보십니까?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육 격차를 줄였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격차란 일상적인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수업을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줌으로 수업을 했을 경우에 그나마 안 한 것보다는 나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낮아진 건 무엇이냐? 바로 문해력 문제입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들 기억, 니은, 디귿, 리을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간단한 문해력에서 상당한 그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교사와 학부모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은 정말 안 됐다. 왜냐하면 자기네 잘못도 아닌데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예. 디지털로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는구나. 그걸 우린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님들이 이 디지털 교과서에 우려를 나타내는 거 어쩌면 자. 코로나 시기에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물론 코로나 시기와 이번에는 좀 다르긴 하죠. 정상적인 학교 환경에 교과서가 하나 새롭게 도입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경험을 가지고 문해력 저하 우려가 있어요. 누가 좀 답변해 보세요. 아마 그 문해력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는 학력 자체가 많이 하락된 걸로 그랬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해력도 포함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 또 아마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그 연구를 보게 되면 아마 이제 굉장히 좀 그 신뢰성 있게 추진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다만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디지털에 대한 콘텐츠나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마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러한 그 디지털 콘텐츠나 기기에 대한 교육적 설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적 설계가 반영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비판적이거든요. 바로 보여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답을 바로 보여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뭐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나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학생들의 사고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좀 생각할 시간을 주거나 힌트를 먼저 주거나 하는 교육적 설계들이 반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피사 평가에서도 이제는 서책으로 읽는 문해력 외에도 디지털 문해력을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그 디지털 활용 능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문해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실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OECD 국가의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하위 집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의 문해력이 종이로 된 문해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도 요즘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또 디지털로 정보를 이렇게 소화해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문해력뿐만 아니라 그 서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해력까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방법 중 하나는 저는 AI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 교수님의 그 디지털 문해력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서책형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를 준다고 해서 디지털 문해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가르쳐야지 되는 게 더 시급한 것이죠. 디지털 문해력,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것을 기능적으로 잘 네. 사용하는 것도 문해력이지만 네. 그걸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정보라든가 그래서 시시비비 즉 비판적으로 그것을 볼 줄 아는 힘을 포함하는 것이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해력의 범위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문제를 풀이하는 그걸 가지고 문해력이 늘어나는 걸 문해력이 증진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좁은 얘기고요. 오히려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이 문해력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설계적으로 뭐가 힌트를 주고 하면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거라든가 즉각적인 정보를 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지연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데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네.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힌트를 준다고 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일단 우리가 클릭을 해서 그냥 왜 문해력이 디지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면은 클릭하면 탁 나옵니다.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내가 뭘 할 생각 없이 그냥 클릭하면 뭐가 나와버려요. 네. 그럼 아이들은 그걸 보고 읽습니다. 그러면은 알아들어요. 여기 이해했어요. 뭘 이해했냐면은 거기에 나온 문장을 이해한 거예요. 거기에 나온 문장을 이해한 걸 아이들은 나는 안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네.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어떤 AI 기구를 해서 계속 문제풀이 시켜서 뭔가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비게이션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누구나 다 목적지 가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라고 하면 아무도 못 갑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지 혼자 내비게이션식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AI DT는 교과서일 뿐이라니까요. 왜 교사가 어떻게 할까요? 이 교과서가 그 교사가 스스로 뭔가를 만능인 것 해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같은데 지금 그 모르겠습니다. 교사가 있다라는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선생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건 연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연수 받았는데 그런 연수를 못 받았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도 또 그런 연수가 아니었다고 해요. 맞춤형 그다음 또 문해력 얘기 나올 때마다 교사가 준비가 됐느냐로 결국 돌아갑니다. 바로 그 세 번째 교사가 준비가 되었느냐. 지금 두 분은 크게 우려하고 계시고 설문조사 결과까지 발표하셨는데 두 분도 오랫동안 이 분야에 종사하셨고 또 종단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과 협업을 하셨잖아요.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두 분 누가 좀 답변해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올해 많은 연수를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실무를 가지고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이제 실무를 가지고 하는 연수는 이제 다음 주 29일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공개가 되면 시도교육청들이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AI 디지털 교과서나 혹은 AI 코스웨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을 좀 키워주시는 연수를 하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실제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공개돼서 등장해야 이제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 연수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수를 하면 될 거다. 예, 이제 어쨌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교사 재구성 기능이나 이제 순서만 바꾸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이 만든 내용을 추가로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재구성보다는 좀 더 발전된 기능들이 있을 거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이번 겨울 방학이나 이제 2월 달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는 실물이 없긴 하지만 하고 쓱 넘어가셨지만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연수를 어제 국회에서 마련한 예산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갔다 오셨는데 실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AIDT에 대한 홍보장을 갔다 온 것 같다는 교사들의 증언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이 그러면 지금 이제 초3, 4, 중1, 고1에 영수 정보 과목 3개잖아요. 예. 그럼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이 과목 선생님들이 먼저 100% 다
연수를 마치고 실물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또 연습을 하고 그러셔야지 이게 완벽하게 그렇죠. 당장 3월부터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해당 과목 교사들은요 38%밖에는 연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선생님 15만 명 대상으로 연수한다고 하는데 지난 9월 기준으로 했을 땐 3분의 1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00%를 해서 2번, 3번 반복을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데 그 선생님이 아직 연수도 못 받았고 실물도 안 나왔고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냐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급하세요? 우선은 사실 교수님들한테 따져 물을 건 아닙니다. 네. 사실 AIDT가 실체가 없다지만 그 가이드라인 개발에 보면 세부적인 기능들이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지금 뭐 1차 심사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하면 프로토타입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프로토타입만을 가지고도 핵심적인 기능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아예 백지 상태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김진표 전 국회의장께서 그 특별교부금을 좀 내려주셔가지고 지금 대규모 연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처럼 교육청이 강제로 연수시키는 게 아니에요. 연수를 수많은 찾아가는 연수니 교사 이끄는 교실형면이 여러 연수를 하고 있지만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지금 학기 중이기 때문에 마치 쉽게 그렇게 막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옛날처럼 강제로 시키는 연수가 바로 아니니까요. 직전에 네.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교감 선생님 연수에서 왔습니다. 거기서도 오늘 토론을 하고 왔는데 제발 정부 관계자들 만나면 꼭 말씀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학교에서 선생님 어느 몇 분을 연수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지 차출하느라고 너무 괴롭다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선생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발적이라니요. 물론 그 안에는 호기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발적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써야 되니까 궁금하고 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는 연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는 왜라는 것이 아직 교사들에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왜가 왜 필요한가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왜가 없어요. 아까 그 말씀하신 왜 맞춤형인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있는데 학생과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교사도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는 AI 코스웨어 시범학교에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범학교. 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금 평상시 수업을 할 때는 2-3명의 아이들, 소위 말하는 문제 아이들 또는 뭔가 우수한 아이들만 눈에 띄는데 모든 아이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수업을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럴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AIDT가 맞춤형을 걔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충분한 자료 그리고 필요한 자료 이거를 제공하는 데 저는 1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고 맞춤형을 제공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의 문제고 그렇죠. 또 그런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범학교의 교사들 면담해본 결과는 그분들은 매우 좋아하더라. 학생들이 다 보이고 내가 뭘 해야 할지가 보이더라. 이러면서. 아니 좋아한다기보다 가슴 아파하죠. 내가 이거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처방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지 못한 또 다른 사정, 소위 말하는 업무 부담이라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나 도움은 받더라. 당연히 도움이 되죠.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 박사님도 아까 그 몇 년에 걸쳐서 현장의 교사들과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참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데이터에 대한 얘기로 지금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실 속에서 20명의 아이들, 1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을 내가 다 봤다. 사실 그건 교사들에게 굉장히 책임감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내적인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도 단 2아이만 키워도 내가 2아이를 충분히 아는가?
아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뭔가가 주어지면 더 잘 이해한 것 같은 생각이 들 거는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기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몰랐던 점을 봤다라고 하는 선생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예. 그런데 데이터를 그렇게 볼 수 있으려면은 교사가 정말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보는가, 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반을 들어갑니다. 한 명의 수학 선생님이 5반, 6반 수업을 하지요.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다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이번에 연수에서도 연수가 아니라 여러 경로에서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바로 이제 뭐 선도교사단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교과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언어가 편합니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좋아합니다예요. 물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런데 데이터 보는 거는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봤는데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응답 바랍니다. 질의응답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AIDT는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시보드라는 걸 제공합니다. 네, 대시보드에 있죠. 네. 그래프가 돼 있고 각종 그래프가 있고 원 그래프, 선 그래프가 몇 프로가 있는데 자, 선생님은 지금 68%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껴지지만 68%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고민정 의원님은 토론을 82%만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런 지금 예를 들면 전반적인 몇 프로다라는 이런 정보가 아니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어떤 영역에,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취 기준에 여기까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데이터 편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과연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아이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 셋이 있는데 즉 무엇을 학습이라고 봐야 되는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정의에 따라서 정말 그런 것을 수집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23년도에 교육학술연구정보원이라든가 교육부에서 그 개발 회사에게 제시한 그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셋의 기준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메타인지라고 했을 때 무엇을 메타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 아이의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무엇을 가지고 수집했느냐 전혀 저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외워오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학습 흥미도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예요. 그다음에 추가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그 횟수를 가지고 이 아이가 이 수학에 흥미가 있다, 영어에 흥미가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과연 정말 질문을 한 횟수를 가지고 추가 질문을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흥미도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갖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교사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으려면 효과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으려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런 정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사 연수에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교사 연수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도구가 좋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현대 상태는 이제 그 개발되는 과정들이 이제 검정기관에 있고 그러한 그 알고리즘이나 노하우는 각 발행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면서 비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공개할 수가 없는 거고 아마 이제 캐리스가 제시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 것일 거고 발행사들은 나름대로 에듀테크 업체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쌓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AI 디지털 교과서에 담아서 대시보드로 제시를 할 건데 그 대시보드의 정확성, 대시보드의 신뢰성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공개가 되면 발행사별로의 어떤 평가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잘 된 발행사들은 채택률이 높을 거고, 높아갈 것이고, 그렇죠. 그런 대시보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제 발행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채택률 현장에서 낮아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현장을 계속적으로 실험적인 상황으로 내모시는 것 같아요. 해보고 나면 잘 될 것이다. 해보고 나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 해보고 나면 잘 개선할 것이다. 이건 일정 정도는 현장을 실험의 맥락으로 보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은 이제 왜냐하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오는 것을 준비하고 하는 상황이라서
효과성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실물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부분이지 사전에 그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이후에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질 거다 생각이 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닙니다. AI 에듀테크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AI 에듀테크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가장 먼저 교육부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학습 분석 팀을 만든 거였어요. 교육부에다 학습 분석 팀을 만들어서 어떤 것을 학습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팀을 3년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뤘기 때문에 일단 뭐 종이책으로 회귀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채택을 안 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학습 데이터셋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정 교수님.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주 의원께서 데이터에 대한 연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AI 디테일 연수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연수. 그거는 뭐냐면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AI 관련된 연수, AI DT뿐만 아니라 코스웨이를 연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있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연수. 이 커리큘럼 혹시 보셨습니까? 이 커리큘럼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 아이에답이라는 그 연구를 통해서 한 3년간 교육학자들이 연구해서 역량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 역량 체계에 따라 지금 교육과정, 이 연수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서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히 요목이 있습니다.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 여기서 다 토론하기 좀 그렇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이걸 이용하면 사교육 비중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거라는 주장이 부딪히는데 우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 한번 좀 얘기해 보시고 반론 들어보죠. 근데 사실 사교육은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좋은 매체를 가지고 대폭 그 사교육비를 낮춘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 연구를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많은 이제 인터뷰와 학부모 단체들과 이제 논의를 해본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디지털 교과서 할 때 서책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이제 풍부한 학습 자료 제공이 조금 한계가 있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학원 가지 않고 집에서 복습할 수 있고 문제 많이 풀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19년도에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AI 그 디지털 교과서가 사교육의 그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 뭐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의 어떤 요구나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 지역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요구들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서책 교과서보다는 분명히 복습 자료나 문제풀이 자료는 풍부히 제공될 것이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문제풀이 기계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교육 시장에서의 것을 공교육으로 갖고 왔으니 사교육 비용도 줄어들 거고 그 효과를 공교육 안에서도 볼 수 있을 거야. 계속 이 관점으로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표는 뭐냐. 학생들을 문제를 잘 푸는 학생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AI를 설계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 거냐. 저는 굉장히 큰 가치관의 차이가 여기서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물리학상이든 화학상이든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학교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AI DT가 그냥 문제를 계속 풀어주는 것이지 생성형 AI도 아니고 뭐 어떤 교과서에 그 예상되지 않는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결국은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을 교과서로 넣겠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냐는 겁니다.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풀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력과 자기주도 학습력을 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려서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을 선택하시는 경향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그 요구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사실 그동안 연구됐던 효과성 연구에서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협력 학습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정의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또 많이 얘기하는 역기능 문제들, 과의존, 중독 문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그 한 몇 년 동안의 효과성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매년 똑같이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연구자가 그 별도의 그에 대한 지표를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증원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과의존도를 조사하는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대들도 포함해서 조사가 되는데 그거와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이제 연구학교 실험된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서 봤더니 디지털 교과서를 쓴 학생들이 일반 10대들보다도 과의존도가 위험도가 낮더라. 오히려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 기기들을 더 많이 쓰고 저 VDT 증후군 같은 도 많고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해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여쭤봤더니 일단은 선생님들 말씀이 디지털 교과서 가지고 하는 수업은 처음 학기 초에 굉장히 좀 힘들다. 왜? 디지털 교과서의 단말기를 켜는 순간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태도나 사용 방법이나 이런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그때그때 지도를 해줘야만이 아이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은 굉장히 힘들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아이들이 훈련이 돼서 좀 이렇게 좀 수월해졌고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3년 종단 연구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이들의 이 중독률은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들 자꾸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사용할 때. 그리고 그 같은 통계에서 2024년 스마트 가의존 실태조사 니가에서 한 건데요. 매년 국가 통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가의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조절 실패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언제 쓰고 언제 쓰지 말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그런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부모들이 스마트폰 가의존의 가장 또 큰 원인을 뭐로 보고 있냐면 훈육 시간이 부족하고 훈육 방법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 아이들의 25%가 이미 중독이 돼 있어요. 그리고 AI, DT와 상관없이 지금 단말기가 1인 단말기가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런 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아이들일수록 중독률이 떨어진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엄마가 바쁘다 보니 그런 에듀테크 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SNS나 인터넷 사용을 적게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학부모님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실험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 디지털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를 푼 학생과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을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아날로그 종이로 푼 그 학생의 성적이 더 좋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또 실제로 제 지역에 있는 한 부모님께서도 디지털로 수학 선생님하고 그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집중을 잘 못하고 성적이 오히려 더 안 좋더라. 그래서 아날로그로 바꿨다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지금 그 통계가 아마 OECD 피사 평가 우리 했던 이거 잘못돼서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OECD에 보면 실제로 디지털 자원을 많이 쓸수록 분명히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건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예 안 쓰는 학생들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적절하게 사용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로 하지 말고 교육용 자료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거기에 연구에서는 1시간 이내로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1시간 이상 사용했을 때는 떨어지는 걸로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1시간 미만일 때 이제 점수로 보면 엄점수는 542점, 1시간에서 2시간 539점, 2시간에서 3시간 538점, 점점 조금 낮아지긴 해요. 그런데 없음일 때는 508점 가장 낮습니다. 사실은 잠깐만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양측의 말씀들을 쭉 듣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제 입장에서는 어떤 교사가 어떤 학생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긴 하네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디지털 교과서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2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0월 24일과 29일 정보량이 많았습니다. 10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교과서 연관어를 살펴보면 교사, 학생, 예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한 교사 1,7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76%가 디지털 기반 수업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교과서마저 디지털 기기로 바뀌면 집중력과 문해력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로만 향후 4년 동안 최대 6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수 있다고 전망해 디지털 교과서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긍정 감성어 안정적, 부정 감성어 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5가지 요청 사항을 교육부에 제안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학습 콘텐츠의 호환성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도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2025년 도입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2026년부터는 교과목 수나 도입 방식을 조정하는 데 대해 충분히 열어놓고 안을 다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결국 논의의 핵심은 조금 더 검증해보고 조금 더 시범 운영도 해보고 보조자료로 조금 더 활용해보고 충분히 입증이 된 후에 교과서로 채택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자라는 입장과 이제는 충분히 준비가 됐으니 교과서로까지 채택해야 전국에 걸쳐서 어떤 질적 교육의 혁신을 빨리 촉발시킬 수 있다. 지금은 해야 할 때다. 결국은 이 두 주장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죠?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 우리나라죠?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근데 뭐 충분히 지금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우선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 정책은 사실 2007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듯이 쭉 오래되어 왔고, 그때 이제 일본이 해왔었거든요. 해오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전용 단말기 문제 때문에 이제 폐기가 중간에 됐었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나서 또 얼마 전부터 또 일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얘기할 때 많이 애를 드는 것 중에 하나 핀란드 사례입니다. 핀란드 제가 그 24년 9월 11일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까 1인 1기기 정책을 폐기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이런 문제, 디지털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문제에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AIDT에 대한 반론을 많이들 예시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실제 보면 뭐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실제로 디지털 그 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문제를 빨리 풀고 나서 그걸 게임이나 SNS를 하는 문제, 그리고 학습 이외의 화면으로 이동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이 AIDT 같은 경우는 절대 학생 혼자 교사의 개입 없이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풀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면 이동에 이런 거에 있어서 MDM이라고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화면을 공유를 하거나 락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특정 화면을 보여주게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AIDT의 일부 문제가 있었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가 개발돼야 되고, 그리고 AIDT와 상관없이 이미 기기가 보급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문해력 또는 이런 스마트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AIDT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미 기기까지 다 보급되어 있는데 왜 주저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고 의원님? 저는 디지털 기기로 된 학습지를 하나씩 나눠주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AI에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데이터 문제도 아까 살짝 얘기하다가 넘어갔지만 데이터 주권은 어떻게 풀 것인가, 이 관련된 것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데이터법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AI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도 학교 인프라도 태블릿도 주변 기계들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2007년부터 쭉 했기 때문에 충분히 쌓여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AIDT는 이제 막 아직 11월 말이나 돼야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부터 했다는 것은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AIDT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하고 강하게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 학생들과 교수 모두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해보는 것을 몇 년간은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안 교수님은? 네, 교과서 제도가 나라마다 틀려서 이제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보다 좀 먼저 시작을 했고 2000년도에는 학교 교육법을 바꿔서 법적으로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이라든지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2007년부터 미래 학교 프로젝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제도를 미래형으로 굉장히 디지털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제 다만 AI에 대한 신뢰성과 우려성 부분 문제가 되는데, 사실 지금 도입 단계에서의 AI에 대한 관련 데이터들은 상당히 좀 많이 그렇게 우려할 부분 수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나이스와 연계된 원패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발행사들은 1년 단위로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하고, 꼭 필요한 데이터들은 공공 플랫폼에 쌓아서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안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일부러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뭐 또 다 익명 처리를 한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우리 주 박사님도. 지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AIDT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사실적인 정보라든가 기초적인 정보는 AIDT가 훨씬 효과적인 거는 아주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에는 그런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대화하고 활동하고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내가 표출할 수 있는 지식의 능력과 오프라인에서 표출할 수 있는 지식의 능력이 많이 다릅니다. 온라인상에서 표시되는 그 어떤 AIDT에서 표현되는 지식이 학생의 모든 학습 능력,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해외 사례 얘기하셨는데, 핀란드에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AI 에듀테크에, 거기는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안 합니다. AI 에듀테크에서 나오는 그 학습 정보를 그 학생의 학습 능력으로 전체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1번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즉 여기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안전한 디지털 AI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그것을 국가가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떻게 안전장치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자유롭게 사용해 보도록 하는 거죠.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해 보게 하면서 익숙해지도록 만들고 좋은 형태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AIDT가 단일한 형식이에요. 저는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에듀테크 산업을 저는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에듀테크가 개발될 수 있는데 모두가 지금 이 교과서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동일한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벌써 한 3년째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그 AI를 교육실 환경에서 사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기본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꼭 확인할 게 이 교과서가 내년 3월부터 채택되면 해당 과목의 서책 교과서는 아예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교과서가 동시에 채택되면 보조자료 정도로 활용할지 교과서적 지위로 여기에 끌려가게 될지 이건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군요. 토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한 30초씩 드릴게요. 우리 정영식 교수님부터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 이 제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AIDT를 바라보는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AIDT가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사가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고 오히려 AIDT가 교사 없이 사교육 시장처럼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급당 20명이 넘는 교실 환경에서 교사 혼자서 매 시간마다 모든 학생을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AIDT가 하나의 보조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못 쓰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정은 박사님. AIDT의 기본 개념은 교사의 불신에서 시작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교사를 믿지 않는 거죠. 교사를 믿지 않고 나온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고 이 교과서에 만들어져 있는 코스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는 그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바꾸시는데 그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추상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구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을 믿지 않는 정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다음에 깊은 토론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성훈 교수님. 네, 우리 교육과정은 오래전부터 학생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최근에 교육과정의 방향은 이제 맞춤형이나 지역화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상당히 구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종이로 만들어진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도입이 됐고 여기에 AI가 붙었을 때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긴 한데 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제도라든지 어떤 방지책들이 마련이 되어서 같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많은 문제나 사고는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교육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차근차근히 기초부터 다져가면서 AI 교과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지금의 AIDT는 너무 무리하고 너무 폭력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선생님들을 위하신다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선생님 수를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야외 수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성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학부모를 위하신다면 미완성된 기술을 아이들한테 함부로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두고 시범학교를 운영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것이 이 AIDT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다면 문제풀이 기계로 학생들을 여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학부모, 학생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 AIDT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29일이면 채택된 완성본 AIDT 교과서들이 선을 보일 겁니다. 그걸 좀 또 단찬히 뜯어보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앞으로 더 좀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